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빌라이의 명령을 받고 양양성과 번성을 포위한 바얀이 어떻게 이 두 성을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얀이 양양성과 번성 공성전을 수행한 이후에 쿠빌라이가 바얀에게 몇 가지 전언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전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야기는 몽골군이 남송을 정벌함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을 돌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관문들이 있겠죠. 그 다음 관문은 바로 한수를 통해서 장강으로 넘어가고 또 이 장강을 도하하는 과정들인데요. 그 이야기들은 다음 편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남송 공략의 시작점으로서 번성과 양양성이 설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국지에서도 형주 북부의 주요 거점으로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의 후베이성 상향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번성과 양양성의 입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은 한수가 장강과 만나는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개의 지류가 합류해 있을 만큼 동서로 통하는 수운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이 두 성에 집중한 이유는 첫 번째, 서쪽으로 사천, 그리고 동쪽으로 남송의 수도 임한까지 통하는 양양성과 번성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이 두 성에 집중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두 성 외부에 포위망을 구축하고 그 포위망 내부에서 수군을 조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지상 전력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수군 전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수한 지상 전력과 함께 수군 전력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난 시간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몽골군이 얼마나 철저하게 육지와 강을 틀어막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상에서는 고지를 전략 거점으로 해가지고 외성을 두르고 그리고 강에는 쇠그물이나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적의 병력들이 지원을 갈 수 없도록 만들었었죠. 그리고 번번이 공격해오는 적을 각계격파함으로써 결국에 양양성과 번성에 어떤 지원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상황에서 이제 공성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몽골군이 이렇게 승세를 굳히기 시작한 1271년 쿠빌라이는 이제 국호를 대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원나라로 고치게 됩니다. 정식 국호는 다이온 예케 몽골 울루스, 그러니까 대원 몽골 제국, 이런 식으로 국호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양양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대책도 착착 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양양성이 대단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포위를 하고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공성전에서 몽골군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지 상황극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송의 외부 지원이 끊겼음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양양성과 번성을 두고 몽골의 사령관 바얀과 수부타이의 손자 아추, 그리고 위구르 군행정관 아리카야, 세 인물이 논의하고 있었다. 이 바얀이 보기에 양양과 번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쿠빌라이 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오. 내가 아추 장군에게는 공성전을 속행할 것을 요청했고 아리카야에게는 새로운 공성 전략을 고민해 볼 것을 요청한 바 있소. 두 사람은 그간의 진행을 보고하도록 하시오. 이 아추가 먼저 알겠습니다. 사실 공성전의 전개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높고 굳건한 성벽 때문에 화포 공격으로 성내에 피해를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벽을 허물기 위한 공성병기도 사용해 보았는가? 투석기를 활용하여 성벽에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투석기의 오차로 인해서 성벽의 같은 곳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바위가 타격하는 지점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통에
우리 군의 공격이 멈춘 동안 적이 성벽을 번번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기가 큰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 아리카야에게 대책이 없는가? 제가 무슬림 기술자인 모술 출신의 알라우딘과 힐라 출신의 이스마일, 크자들과 논의를 한 결과 우리가 써온 구형 투석기의 오차는 사람의 힘과 줄의 장력에 의해 작용력이 일정하게 걸리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조금씩 다른 힘이 걸리기 때문에 비슷한 돌을 쏘아도 돌이 타격하는 곳이 제각각이라는 그런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무게추를 이용해 기계식으로 새로운 투석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투석기는 일정한 힘으로 바위를 발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회포를 사용하면 매번 성벽의 같은 곳을 타격하여 단숨에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 좋네. 즉시 전장에 적용하고 아추는 신무기를 활용하여 번성부터 공략하도록 하라. 네, 알겠습니다. 아리카야가 제안한 공성무기인 회회포는 대규모 집중포격에 특화된 신형 투석기였다. 그 무기의 첫 번째 희생양은 번성이었다. 좋아. 회포의 위력이 어마무시하구만. 모두 허물어진 성벽 사이를 통해 성으로 진입하라. 이 아추를 따르라. 순식간에 밀려든 몽골군에 의해 성내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번성의 수비대장 범천수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살아서 송나라의 신하였으니 죽어서도 마땅히 송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수비대장 범천순의 자결을 목도한 휘하장수 오부는 100명 정도의 결사대를 지휘하며 격렬히 저항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극단에 몰렸다. 적에게 시체를 내주고 조리돌림을 당할 순 없다. 정청에 불을 질러다오. 그 불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겠다. 남송군은 회해포의 공격에 성벽을 돌파당하자 수장들의 처절한 저항 속에서도 결국 번성을 지킬 수 없었다. 그리고 이윽고 양양성 또한 회해포의 포격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양양성은 번성에 비해서는 오래 버텼으나 성벽 보수에 쓰일 석재와 식량이 바닥나자 성주인 여문안을 필두로 몽골군에 항복하고 말았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몽골군 입장에서는 남송 공략의 최대 난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성벽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벽이 중세까지의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콘스탄티노플 같은 도시는 거의 1000년 동안 함락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테오도시오스 성벽 때문이었죠. 몽골군은 굉장히 강력한 유세를 보유하고 있는 이 양양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화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화포는 지금의 대포처럼 파괴력이나 폭발력 자체가 굉장히 크기보다는 화력을 통해서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용도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나무가 아닌 한 성벽이 높은 돌로 되어 있는 이 양양성에서는 입사각을 높여가지고 성벽을 넘게 해서 성 안에 피해를 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을 텐데요. 입사각이 너무 높게 되면은
성안 깊이 피해를 줄 수는 없고 성벽을 간신히 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화포는 양양성 공격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몽골군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화포 공격을 접고 투석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석기를 사용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일정한 곳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때 당시에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줄을 당겨가지고 돌을 발사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에 따라서 그리고 줄에 걸리는 장력에 따라서 매번 발사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돌을 계속해서 한 군데 때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벽이 군데군데 여기저기 조금씩 피해를 입게 되니까 성벽을 보완하는 수비층 입장에서도 금세 이 성벽들을 다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무게추식으로,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사람의 힘을 쓰지 않고 이 무게추가 내려오면서 그 무게추의 무게에 의해서 돌이 발사되는 식으로, 그런 기계식으로 돌을 발사하는 회회포, 좀 발음이 어려운데 한자 돌이킬 회, 그 회자가 2번 반복된 회회포인데 그 회회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곳으로 계속해서 돌을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돌을 맞고 또 맞은 그곳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군사들을 침투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번성을 공격하게 되고 이어서 양양성의 항복까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보다 좀 더 지나면은 대포의 파괴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투석기가 완전히 대포로 대체가 되게 되는데요. 아마 몽골군이 남송을 공격한 이 시기까지는 좀 과도기 쪽으로 가장 진화된 형태의 투석기가 전투에 활용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벽과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 남송의 이 번성과 양양성, 이 두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성 같은 경우는 모든 장병이 최종적으로 옥세하면서 군사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성은 거의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양성 같은 경우는 여문안이 몽골 측의 항복 제안에 임해가지고 항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전원이 옥세하냐 아니면 중간에 항복하는 게 맞냐, 이 가치 판단은 쉽게 재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의 전통적인 입장은 양양성이 중간에 항복한 거에 대해서 그 성주인 여문안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 5년 버틴 양양성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몽골군이 끝까지 저항한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지만 쿠빌라이의 대까지 이르면은 항복한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특히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문안의 결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주 개인의 충성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냐, 여문안이 이거에 대해서 5년 동안 버티면서 고민한 결과가 결국에 항복하는 게 낫다, 이런 가치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협소설인 신조염려 같은 데서는 이 여문안이 굉장한 탐관오리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탐관오리가 어떻게 5년 동안 이렇게 공성전에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소설은 그냥 소설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문안은 굉장한 수모를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은 오늘이 아닌 이후의 상황에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군은 장장 5년 동안의 양양성과 번성 공략을 성공리에 마친 이후에 1차적으로 군을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 정비 과정을 대략 1년 정도 거친 이후에 1274년에 본격적인 공략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대원의 황제가 된 쿠빌라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최전선을 돌파한 바얀의 군단한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축약한 이 쿠빌라이의 명령에 대해서 잠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얀 종사령 다이온예케 몽고르루스의 군대를 이끌고 양양성과 번성을 공략했다니 지극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노고를 지하하는 바일세. 장군의 노고를 덜고자 대신인 사천택을 파견해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가 2번이나 사양하였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군이 조금 더 홀로 수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 전쟁의 정권은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바얀 장군, 그대에게 위임하겠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구만. 그 옛날 조반 장군은 적을 별로 죽이지 않고 강남을 평정했다고 하니 그대도 짐의 마음을 받들어 나의 조반이 되도록 하라. 예, 실제로 원사에 있는 기록들을 좀 압축하고 축약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렸고요. 쿠빌라이의 전원을 보게 되면은 먼저 사천택이라는 인물을 남부로 파견해가지고 바얀을 지원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특히나 좀 많이 전쟁 중에 신경을 썼던 게 점령지를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행정을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하고 군인에게는 군인의 일을 맡기고 또 행정관에게는 행정관의 일을 맡기는 그런 분담 시스템을 굉장히 빨리 가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수학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천택이 2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의 지휘 명령 체계가 전쟁에만 최적화가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이유로 왜곡되거나 막힐 수가 있다. 바얀한테 집중이 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첫 번째로 들었고, 2번째는 약간 핑계 같은데 자기가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층병을 하면서 주어진 명령을 사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천택이 몽골군의 지휘체계의 일원화, 이걸 지향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쿠빌라이가 정권을 바얀한테 위임했다는 점이고, 또 남송정벌에서 적의 희생을, 그러니까 적의 살상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점이겠죠. 먼저 쿠빌라이가 정권을 바얀한테 위임했다는 점은 자기에게 군사적인 재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바얀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그런 차원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이런 결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스탈린조차도 2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인 권한을 주코프 장군한테 굉장히 많이 위임을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쿠빌라이가 내린 2번째 지시, 적의 학살을 최소화하라는 이런 지시는 이제 쿠빌라이의 정체성이 중국 황제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학살이라는 전통은 유목세계에서 원한관계에 의한 재침공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오던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칭기스칸이 독립부족으로서의 타타르를 절멸시킬 때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성인 남성은 전부 다 도륙한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중국 황제로서는 그런 학살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패자의 조직적인 반발과 원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국 대륙에서는 이 학살이라는 게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전후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얀의 몽골군이 양양성과 번성을 공략하는 장면, 그리고 쿠빌라이가 바얀에게 내린 전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얀이 어떻게 한수를 통해서 장강으로 가고, 그리고 장강을 어떻게 도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얀의 기지가 아주 돋보이니까 다음 방송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